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일본의 이재 사건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입니다. 19년 됐어요. 19년. 한국인이 용의자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기가 된 사건이고요. 사건 이후에 한 15년 후에 한국인이 범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책을 내요. 그래서 그 한국인이 범인이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 현재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사건 개요는요. 자, 2000년입니다. 2000년 12월 30날, 거의 연말이죠. 연말을 하루 남겨둔 밤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0년 12월 31일 오전에 시신이 발견이 됐고요. 자, 2000년 12월 30 밤에 11시 경에 일본 도쿄도에 있는 세타가야 구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미야자와 미키오, 당시 44세입니다. 미야자와 미키오, 그 다음 부인 야스코, 그 다음 딸 니나, 당시 8살이고요. 아들 레이, 당시 6살. 이 일가족이 숨져 있는 것을 이 부인 야스코의 모친, 미야자와 미키오의 장모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장모와 언니 부부가. 그 장모 야스코의 모친, 이 네 식구가 숨져 있는 것을 2000년 12월 31일 오전에 발견합니다. 미야자와 씨의 자택은요, 가미소시가야 3번지에 위치한 2층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특이하게 바로 옆집과 좀 딱 붙어 있는, 좀 몇 개 세대가 좀 함께 모여 사는, 자, 이 집이 이제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상당히 이 상류층에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옆집에는 장모와 언니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30채 정도의 집이 모여 있었고, 이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뭐 재개발 같은 일이 확정된 상태였다라고 해요. 공원 토지 확대 사업으로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뭐 일정의 보상금을 받고 다른 주민들은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 일가도 4개월 후, 즉 2001년 4월까지 사이타마현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참변을 당합니다. 자, 30가구 중에 어느 정도의 좀 이사를 나간 집도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좀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조용했다. 자, 재개발이 확정된 지구이고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서 이 30채 정도 주택 중에 일부 이사를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이 피해자 가족도 이사할 예정이었다. 자, 이사를 순수하게 나갔고 이 피해자 가족도 이사를 나갈 예정이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당시에 19년 전 이 당시에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쿄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란 말이에요. 자, 상류층이 사는 곳이고, 일본의 가구들은 굉장히 다닥다닥하고 작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근데 이제 도쿄도이면서 2층 주택에 살고 한 30채 정도가 모여 살았다. 타운하우스 정도 되는 거야. 좀 잘 사는 대저택 정도에 해당이 돼요. 일본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더군다나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이 야스코라는 이 아내는요, 이 집안에서 공부방 같은 걸 했다라고 해요. 학습, 학원, 뭐 이런 비슷하게. 자, 시체의 상태는 어떤지 보면은요, 1층 계단에서 발견된 미키오 씨, 즉, 가장이죠. 44세. 이 미키오 씨는 머리와 얼굴 등의 상반신과 엉덩이, 다리를 포함한 하반신 전체를 칼로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한 상태고요. 주변에 굉장한 피를 쏟아낸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치명상을 입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얼굴, 머리, 엉덩이, 심지어 다리까지 무참하게 칼로 난도질을 했다라는 거는 저항이 심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이 몸싸움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인과 딸은 2층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과 목 등의 상반신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식칼로 수십 번 찔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인을 찌른 칼은 칼의 앞니가 부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부인은 얼굴 부근을 칼로 파낸 듯한 깊은 상처까지 입고 장롱에서 꺼낸 듯한 옷으로 그 얼굴을 덮어버렸다라고 해요. 범인이 볼 때도 참혹해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시체는 2층 침실에서 발견이 됐고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1층에서 남편이 사망을 하고 2층에서 아내와 딸이 사망을 하고 아들은 침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12월 30일, 2000년 12월 30일입니다. 세기 말을 하루 남겨둔 상태이지요. 밤 11시경에 침입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뒤에 공원이 펼쳐져 있고 공원 위에 펜스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펜스를 딛고 피해자의 집 2층 목욕탕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펜스 주변에 나뭇가지가 좀 꺾여 있었다라는 걸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 아래의 지면에 이 범인의 발자국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 창문은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방충망이 풀어져서 바닥에 지면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밤 11시경쯤에서 다투는 소리를 근처 주민들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옆집에 장모와 언니 부부가 살았다고 했죠. 자, 11시 30분경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밤에 이런 소리가 왜 났을까? 좀 걱정을 했겠죠. 자, 이게 이제 피해자가 범인에게 습격당하면서 계단에서 떨어진 소리가 아닐까, 2층 집이니까 라고 의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재현을 합니다. 사람의 무게와 좀 비슷한 샌드백을 갖다 놓고 실제로 떨어뜨립니다, 경찰이.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하고는 달랐다. 자, 3층 로프트 침실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내릴 때 나는 충돌음이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사실은. 범인은요, 2층으로 침입을 하고 일단은 2층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자, 목졸라 살해하는 와중에 아들이 저항을 하거나 뭐 여러 문제가 있었겠죠. 아들이 어리잖아요. 그죠? 자, 이 뭔가에 우당탕탕 하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 미키오 씨가 1층에서 달려 올라옵니다. 달려 올라오니까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직후에 달려 올라온 미키오 씨와 몸싸움을 벌이지요. 벌이는데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범인이 가지고 있던 칼이 회칼입니다. 회칼. 21cm의 길이를 갖고 있는. 이 회칼을 가진 범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굉장한 저항을 동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됐기 때문에 이 칼날에 앞니가 부러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앞니는, 부러진 앞칼날은 미키오 씨의 머리 부근에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머리, 얼굴, 뭐 온몸, 다리까지 난자를 당했다. 오른손을, 범인의 오른손을 본인이 갖고 있던 칼에 의해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해요. 즉 피를 많이 흘린 상태까지 됐다. 지금 이 범인이 한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아들을 일단 사망케 하고 바로 연이어서 소리를 듣고 올라오는 미키오 씨를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앞 칼날이 부러지고 자기의 손에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뼈가 보일 정도의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지금 이 범인 입장에서도 굉장한 급박한 게 돌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 조용히 가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는데 1층에서 이 미키오 씨가 달려 올라오니까 거의 격투가 벌어지면서 사망케 이르게 하면서 온몸을 찔렀다라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아주 이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둘과의 싸움이.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손도 크게 부상을 당했다. 야스코 아내와 야스코 씨와 딸이 밖으로 좀 탈출할 상황이 있었더라면 변을 좀 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3층 로프트 방으로 도망을 가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냥 3층 로프트에서 자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부인과 딸을 한꺼번에 공격을 일단 또 합니다. 3층으로 튀어 올라가서요. 그런데 이 앞에 칼이 부러져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압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다시 2층으로 내려옵니다. 2층으로 내려와서 이 집 안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다시 이 딸과 아내를 죽이러 가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아내가 딸의 피를 닦아준 어떤 증거도 나와요. 그게 피가 묻은 휴지도 발견되었다. 2층으로 식칼을 찾으러 내려온 사이에 두 모녀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범인에 의해 마주치고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당해 사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범행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은 못 잡았지만 이 범인의 특정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왜? 지금 혼자 들어가서 4명을 다 난자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류품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특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특징을 먼저 보시죠. 자, 신장은 170에서 175cm 전후, 털이둘레는 83cm 전후, 미키오 씨와의 몸싸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을 강하게 다칩니다. 다쳤는데 여기에서 묻어나오는 혈액이 A형으로 판명이 돼요. 그런데 이 미키오 씨의 가족은 A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A형의 혈액형을 가진 남자입니다. 일본 경시청 추정 1965년에서 1985년 사이 나이가 사건 당시 15세에서 35세 사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지요. 광범위했다라는 건 거의 뭐 추정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는 어쨌든 2층 문을 뚫고 들어오고 하면 뭐 젊었을 것이다 라고 정도로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방법이 굉장히 대담하지요. 그 다음 뻔뻔합니다. 그런데 자기 윗 옷을 벗어서 가지런히 꼼꼼하게 접어놓은 흔적도 있어요. 옷을 꼼꼼하게 가지런히 접어놓는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두 번째는 군인일 수가 있죠. 관물대를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차곡차곡 각도 잡잖아요. 그죠? 군인이었거나 군인이거나 할 확률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피해자 자택에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할 때 왜 어렵습니까? 유류품이나 이 단서가 될 만한 어떤 범인의 실마리가 안 나오는 게 문제인데요. 지문도 수십 개가 나왔다니까요. 수십 개의 지문이 나옵니다. 이 지문이 이제 뭐 와상문, 궁상문, 재상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소용돌이 모양에 따라서. 자, 어쨌든 지문은 특정이 된 거예요. 지금 지문을 채취했어요. 그런데 과거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과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될 뿐이지 어쨌든 일본에서 찾을 수는 없었다. 자, 일본이란 나라가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민들의 지문을 채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과 전과자들의 지문은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입국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을 전부 다 스캔을 현재는 하지요, 일본이. 그런데 2007년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2019년이니까
약 한 12, 3년 전 2007년, 6년 그쯤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 등록을 하고 얼굴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지금 2000년이거든요. 2000년 12월이니까 이때는 일본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과 얼굴을 공항에서부터 등록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2007년 이후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모든 일본을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지문 등록과 얼굴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2007년 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지금 사건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이 만약에 지금 가능성이 한국인으로 지목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인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해도 나올 수는 없다. 일본은 전과자와 외국인들을 상대로 지문을 수집을 한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은 저는 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알 수는 없다. 그러진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과거 범죄자들 즉 전과자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됐다. 여기까지만이에요. 지문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유류품을 한번 보시죠. 자, 유류품을 역시 또 많이 남깁니다. L 사이즈의 나그랑 셔츠를 쓰고요. 또 유니클로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유니클로의 L 사이즈, 라지 사이즈예요. 저도 라지 사이즈를 입는데 L 사이즈 나이론제 검은 에어텍 자켓을 입었다. 주머니 속에서 특정 해변에 그 자켓 주머니입니다. 자켓 주머니 속에서 모 해변의 모래와 버들잎 낙엽, 그 다음 꽃가루, 애완용 새똥, 어떤 자료는 애완용 새모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런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검은 돼지털 털장갑을 썼다. 안쪽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A형 혈액형 흔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녹색 바탕에 빨간색, 주황색 실선이 들어간 머플러를 했다. 체크무늬 머플러를 했다. 제조사는 알 수 없는 제품이다. 그 다음 회색 크러셔 모자를 썼다. 그 다음 흉기로 사용된 칼날의 길이 회칼 21cm 짜리다. 이것은 후쿠이현에서 만들어진 제조품으로 밝혀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코엑스나 어떤 공항 같은데 어떤 샵 지나가다 보면 무지 MOMUJI라고 써 있는 일본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인양품이라는데 곳인데 무인양품에 검은 손수건 2매. 그런데 이 손수건이 프랑스 디라로시제 향수가 뿌려져 있었다. 손수건이 잘 다려져서 줄이 잡혀 있었다. 자, 아까 옷을 꼼꼼하게 상의를 탈의해서 개에 놨다라는 건 일본인들도 그런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군인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손수건을 2장을 가지고 거기에 향수를 뿌리고 잘 다려서 줄이 잡혀 있다. 군인 쪽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힙색을 맺는데요. 작은 자, 오사카의 한 업체에서 생산을 한 색이다. 자, 범인의 족적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 족적에서 영국 메이커인 슬래진저의 280mm 테니스화를 신은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이 테니스화에 만들어 놓은 제조국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만 보면. 자, 범인의 이상한 점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까 제가 대담하고 뻔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옷을 꼼꼼하게 개놓고 이런 거는 치밀하고 꼼꼼하고 약간 군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범행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행동 거지는 굉장히 프로예요, 프로. 대범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거나 아니면 프로입니다. 물론 그 세 가지 특징이 다 조합이 된 것으로 저는 보여요.
자, 이 내 가족을 다 살해한 시간이 밤 11시에서 밤 11시 반 경인데 살해를 하고 밤이죠. 이제 밤이 됐잖아요.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또 멜론도 까서 먹고 그 다음 아이스크림도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갈증이 많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자기도 많이 힘들었겠죠. 사람을 죽이느라고. 그리고 목이 탔겠죠. 근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달콤한 것들을 꺼내서 먹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꺼내 먹었다. 군인이 전투식량 먹는 것처럼 먹었나? 군인들도 수저는 갖고 다니는데. 범행 중에 껌을 씹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껌을 어떨 때 씹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는 내가 껌을 씹으려는 여유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를 정말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는 껌을 씹을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몰두한 상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데 껌을 어떤 경우에 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야구 선수들이나 운전하는 운전버스 기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껌을 좀 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처음에 도전할 때 껌을 씹지는 않지요. 어떨 때 씹을까요? 대부분 껌을 씹을 때는 물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구취를 제거한다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뺀다든지 뭐 이럴 때 껌을 씹을 수도 있지만 좀 졸음이 온다든지 라고 할 때 껌을 씹을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 뭔가 긴장을 한다든지 하고 할 때 또 껌을 씹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조직폭력배가 나오는 영화를 볼 때 이 초짜들이 껌을 씹지는 않지요. 중간에 뭔가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목도 타고 중간중간에 내가 내 긴장을 중간 어느 정도 좀 이완시켜 주면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껌을 씹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은 음료, 멜론, 아이스크림들을 꺼내 먹은 걸 보니까 입에서 쓴맛이 좀 난 사람일 것 같아요. 껌도 그럴 때 씹지 않을까요? 초짜는 아니다. 이 사람은 프로다. 선수다. 살인을 많이 한 군 관련된 사람이든 아니면 전문 킬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장고 문 열어놓고 자, 사체가 낭자한 상태란 말이야.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놓고 뭘 꺼내 먹어요. 냉장고 안에서. 이 사람들 다 죽었다라고 판단한 거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도 본인이 볼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야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사람 많이 죽여본 사람인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다 사체가 4명이 나둥그러지고 이러한 범행을 본인이 저지른 직후에 아주 침착하게 또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일상적인 패턴의 생각으로 돌아간 사람이니까 이런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자,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의 상처가 났다라고 했는데 이 집에 있는 생리대를 이용해서 지혈을 합니다. 생리대는 흡수력이 빠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보통 휴지로 갖다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너무 많은 피가 나기 때문에 빠른 지혈을 할 수 있는 생리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킬러죠. 또는 군 출신. 자, 심지어는 대변을 봅니다. 이 사람이. 대변을 보는데 물을 내리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 이 사람이 그냥 니네 한번 엿 먹어봐라. 내 거 한번 봐봐. 이런 가능성으로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난 어차피 안 걸릴 거라고 본인은 확실한 거야, 지금.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차피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까먹고 이렇게 한 거고 여기 걸릴 일이 없어. 나는 이 집에 대해 정확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이 시간에는 어떤 방문객도 없을 것이야 라는 치밀한 조사와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든든한 애들 말로 쉴드를 쳐줄 수 있는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100% 안 걸려 라고 할 때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농락하듯이 경찰을. 대변을 보고 물을 안 내려 일부러 안 내렸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대변을 보고 뭔가에 집중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느라 그냥 실수로 안 내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람의 정황상 엿먹으라고 그냥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 시사통신이라는 곳에서 2010년 12월 24일 보도를 했는데요. 이 대변을 갖다가 이제 그 내용물을 검출을 해봤더니 고마아에라는 야채에 참깨를 넣고 이렇게 무친 음식이라는 게 있대요. 일본 음식. 그러한 것들이 대변에서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피해자들의 위장 속에 있던 내용물에는 이게 없대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 대변은 피해자들의 대변이 아닌 거죠. 자, 이 대변에서 검출된 음식이 야채에 참깨를 넣고 무친 음식이다. 야채에 참깨를 넣고 무친 음식 고마아에를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할까요? 여러분? 제가 일본 갔을 때 음식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얼큰하게 너무 먹고 싶고 좀 심심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죠? 이거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의 음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한국 사람일 가능성도 없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 음식만 보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의 패턴은 아닌 걸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심지어는 이 범인이요, 소파에서 잡니다. 피곤하니까 자요. 자, 음료수도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생리대 꺼내서 지혈도 하고 대변도 보고 물도 안 내리고 또 자요.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2층 거실 소파에서 신용카드와 수첩, 은행, 예금통장,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표기된 서류가 분류되어 있다. 뭘 막 뒤졌다라는 겁니다. 뒤졌어요. 찬장과 책상의 모든 서랍을 열려 있게 합니다. 자, 다 열어서 뒤져요. 뭘 찾은 것처럼 뒤집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찾아 내려간 게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찾아 올라갔다. 아래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찾아 내려가는 경우는 위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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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밑에 시야 확보가 안 되겠죠. 근데 밑에서부터 찾아 올라가면은 밑에를 봤어. 시야 확보가 되지요. 그 다음 위에 걸 봤어.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부터 보면, 위에서 보면은 그 다음 걸 열려면 이걸 닫고 내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언가를 빠르게 뒤져본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자, 위에서부터 열고 내려가면, 자, 보세요. 위층 열었어. 열었으면 이제 없어. 밑에 걸 열으려면 이걸 닫고 열어야 되잖아. 그 다음 그 세 번째 거 열려면 이걸 닫고 열어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걸 닫는 게 목적이 되는 행위가 되거든. 근데 밑에서부터 열면 밑에 열었지. 없지. 그럼 내가 위로 살짝 올리면서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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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잖아. 닫는 행동이 줄어들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많이 뒤져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수인 거예요. 또 굳이 군인이다 아니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어느 집에 침입해서 빠르게 무언가를 찾아내고 사망케 이르게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순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열려 있는 거야. 닫진 않은 거지. 뭐 굳이 닫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그냥 개판 만들어 놨으니까. 자, 욕실의 욕조 안에 영수증이나 서류, 타올, 쓰레기 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즉 찾았지. 내가 열어냈지. 그럼 여기는 다 뒤진 거야. 여기 뒤지고 다 뒤져 나가겠지. 자, 내가 열어서 뒤졌는데 넣었어. 뒤졌는데 넣었어. 뒤졌는데 넣었어 하면 내가 좀 전에 저기 봤나 안 봤나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열어놓고 단 다음에 그 다음 이걸 다 분류한 거야. 여기 다 뒤졌으니까 이건 여기다 놓고 하면서 집안이 엉망으로 되긴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빠르게 어디를 뒤진지 안 뒤진지를 파악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지러지든 말든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낸 겁니다. 즉 집안을 탐색했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물건들은 이쪽으로 버리고 좀 더 찾을 것들은 이쪽으로 버리고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찾아야 될 목적이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지금 단순하게 죽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뭔가 필요한 게 있었던가 이 사람은. 자, 또한 욕조에 어질러져 있던 서류와 광고지들은 가위나 손으로 찢어진 상태로 발견됩니다. 보통 보세요. 어떤 문서를 파기하잖아. 문서를 우리가 이렇게 택배나 이런 거 보면 개인정보 다 찢어서 버리세요 이런 얘기 요즘 들어서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군이나 경찰이나 이런 뭐 탐정이나 이런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개인정보 보안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물건을 파기하고 자료를 파기해서 없애는 것을 전문적으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위로 자른다든지 손으로 이렇게 쫙쫙쫙 찢어서 버린다든지 저도 그렇게 버리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을 찢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어떤 분류의 어떤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은 거야, 계속 이 사람은.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요. 1층 서재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인터넷을 하는 중에 먹은 것으로 보이고요. 스푼을 사용하지 않고 컵 용기를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먹었다. 스푼을 사용하지 않고. 성향이죠. 스푼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작은 양을 천천히 먹으면서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목적이 될 것이고, 손으로 그냥 움켜쥐고 먹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야전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빠르게 음식을 좀 테이크하는 그런 방식의 사람이다. 자, 인터넷 기록을 보니까요.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자, 이 사망한 피해자의 회사 사이트를 왜 들어가냐는 거지.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 대학 연구실 홈페이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인 거지요. 자, 이 사람은요. 뭔가 지금 청부를 받은 거로 보여요. 이 사람 전문 킬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사망에 하는 게 1차 목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좀 발견할 수 있는 문서까지 찾아와라. 이런 사주까지 같이 받았을 것 같아요. 1차 목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극단 4개의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정황이 나옵니다. 연극을 예매하려다가 실패했다. 자, 연극을 예매를 실제로 하려고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밥도 먹고 대변도 넣고 잠도 자고 이것저것 다 뒤져서 하나하나 찢어서 버려놓고 뭘 찾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상당 시간 오래 지금 머무른 거잖아요. 이 밤 시간에,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 연극 예약은 왜 못하겠습니까? 자, 이것저것 다 뒤졌더니 없어.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하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할 건 다 했어. 죽일 건 다 죽였고 그 다음 내가 필요한 거는 테이크를 했어. 아니면 못했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자기의 미션은 이제 대략 다 끝난 거야. 끝난 상태에서 아이스크림까지 먹는 여유를 보이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연극을 좋아했고 실제로 티켓팅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연극 관련된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콘센트는 그냥 전화를 빼서 그냥 껐다. 인터넷 접속한 기록은 2번이고요. 첫 번째는 1시 18분경, 새벽 1시 18분경, 사망케 이르게 하고 한 2시간 정도 후지요.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한 거는 이제 먹고, 아이스크림도 뭐 일단 먹는 게 먼저겠죠. 먹고, 이제 아픈 거를 상처를 치료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똥도 쌌을 것이고, 그 다음 잠도 잤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서류들을 다 찾아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서류를 찾아낸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 먹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뒤진 게 아닐까라는 순서가 보이고요. 수면을 취한다는 건 그 이후 정도로 보입니다. 수면을 취하고 나서 인터넷 예약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인터넷 예약을 하고 나서 수면을 취했을 수도 있고, 그 두 가지는 후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2시간 정도 후란 말이에요. 오전 새벽 1시 18분에 인터넷에 첫 번째 기록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같은 날 오전 10시 2분.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야. 지금 한 10시간 정도가 흐른 거야. 오전 10시 2분경에 아내의 모친, 즉 장모가 이 집에 이상하니까 전화를 걸기 바로 직전까지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바로 도주를 하지 않고 10시간 정도의 장시간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런데 10시 2분에 장모가 전화를 걸기 직전까지 기록한 흔적이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이게 완전히 미친 거 아니냐. 이 아침 10시까지 설마 있겠냐. 이 전화가 오고 뭐 이럴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작동은 그렇다 쳐도 두 번째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오작동이 된 건 아니겠냐. 설마 이 시간까지 있었겠냐.
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가 어떤 충격이나 움직임에 의해 떨어지는 바람에 컴퓨터의 접속이 가동된 것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31일 새벽에 피해자 집에 불이 꺼졌다라는 증언도 나오고요. 그 다음 새벽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목격담도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도주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의 뭐 엽기적인 미친 행동까지 할 정도면 시간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정황이 뒤에 나오는데도 경찰이 10개월 후에 수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4명을 죽이고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쓰고 컴퓨터를 통해 연극표 예매도 시도하고 잠까지 자고 프로지요. 프로잖아요. 직업이야. 이 사람은 직업인 거야. 자, 지금 내가 사망을 이르게 하고 자 들어오기 전에 계획을 짜면서 밥을 굉장히 든든히 먹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먹고 왔을 거란 말이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럼 사람을 죽이고 나가서 어디 가서 해장국 같은 거 사 먹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기 바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먹고 가자. 어차피 내 거니까 다 죽였으니까. 이런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패턴의 앞과 뒤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은 경험을 했던 킬러죠. 집을 뒤지고 서류들을 분류하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전문적인 킬러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청부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관계는 아까 재개발 지역을 말씀을 드렸죠.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고요. 이 사건이 발각당한 이날 12월 31일 날 오후 5시 20분경 오후입니다. 오후 5시 20분경 도브니코역 도착 토부 열차 안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남성이 타고 있다는 목격 정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반창고를 붙이고 있을 정도의 상처다라는 정보가 최초에는 들어왔는데요. 이 경찰 조사본부가 추적을 해보니까 오른손에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나중에. 이 남성은요, 아사쿠사를 향해 출발하는 아사쿠사발 쾌속열차에서 같은 역에 하차한 승객 2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요. 이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역무원에게서 상처를 소독을 받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런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진술이 나와요. 그런데 상처의 원인을 역무원이 물어보니까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서 손에 베었어요 라고 하지만 열차 안에는 혈흔이 없고요. 뼈가 보일 정도의 깊은 상처였다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죠. 이 남성의 외형, 이 남성이 용의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당시 진술에 의하면 30살 정도의 남자이고 키가 한 1m 70 정도 있고 좀 호리호리하다. 말랐으나 몸집이 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일본식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빼빼하게 말랐지만 근육이나 이런 뭐 가슴 근육이나 이런 것 정도는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녹색의 륵색을 메고 있었고 검은 다운 재킷을 입고 있었으며 청바지를 신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범행 현장에서 나왔던 인상착이랑 거의 흡사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손이 이렇게 다쳤는데 이 사람이 거의 맞는 거죠. 그날 밤 오후 5시 20분경이었다. 아사쿠사발 이쪽이면 뭐 동경이잖아요. 그죠? 내내 이쪽에서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여기서 자고 먹고 어쩌고 하고 지금 아침에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유효하게 지금 이 사람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추리를 해보면 도쿄 시내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지금 역무원한테 치료도 받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무슨 백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백이 있는 것 같죠? 이 사람은 청부를 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 사건을 벌이고 나서 빨리 이렇게 여유를 부린 만큼 이 도쿄도를 빨리 떠나지도 않았어요. 오후 5시 20분경에 목격이 됐으니까요. 심지어는 여기에 더 오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이 사람? 일본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유일한 아주 이 뭐 가능성이 높은 이 30세 남자의 제보가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조사본부에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 보세요. 조사를 10개월이 지나서 합니다. 이 용의자를. 이거 뭐죠? 경찰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닐까요? 일본 경찰이? 일본 경찰이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일가족을 4명을 다 죽이고 나서 도쿄 시내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까? 열차를 타고 다니고 영무원에 치료를 받고 영무원이 물어봤는데 칼에서 좀 떨어뜨렸어 이렇게 둘러댔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혹시 영무원이 눈치채서 나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활보를 한 거예요. 이 시간까지. 목격된 이 시간까지. 경찰이 근데 10개월이 지나서 10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를 한 것에 포인트를 맞춰보면 경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청부를 한 사람이고요. 문서를 뒤졌다라는 건 이 사람에게 청부를 맡길 이해관계와 원한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문서를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도 사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재개발 관련돼서 부동산 관련돼서 보상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큰 돈을. 그리고 이사를 4개월 앞둔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인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왜 죽였을까? 이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야 깨끗하지요.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본 경찰의 감시 결과로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의 지문과 범인의 지문이 일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해서 보내요. 사건 조사 협력을 한국 정부 측에 요구했겠지요. 그런데 한국 측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일본 경찰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문이 나와서 이게 한국인의 지문과 일치한다 라고 언론에서 때려요. 그리고 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거부했다라고 일본 경찰이 말을 해요. 일본 언론에. 자,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국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한국인의 지문이 나왔다. 니네 한국 사람 중에 이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라. 우리 강력 사건이 벌어졌다. 라고 하면 한국에서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 경찰에서 그게 확실하다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했다라고 일본 경찰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어떠한 한국 경찰 어떤 부서 파트에서 이런 협조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 유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탐정의 눈으로. 이게 맞는지. 그 다음 남성의 지문이 이 범인의 지문이 한국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라고 보도를 때리고 나서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했잖아. 근데 어떤 근거로 한국 남성의 지문과 일치한다라는 거지? 한국 정부에서 한국 경찰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 한국인의 지문과 범인의 지문이 일치했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일본 경찰에서 또는 일본 정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100% 한 거죠, 지금. 자, 범인의 지문이 한국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협조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때려버려. 그러면 한국으로 몰아간 거 아니야? 한국인으로? 그러면 한국인의 지문, 한국인 남성 지문과 범인의 지문이 일치했다. 그럼 지가 잡지.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지를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범인의 지문이 한국인의 지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갔다라고 했다라면 맞는데 범인의 지문이 한국인 남성의 지문과 일치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다라는 건 너무 와전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냥 무턱대고 한국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 이 당시에 유류품들이 한국 것들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을 좁혀간 걸로 보이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이 영국 브랜드 슬래진저인데 한국의 메이커가 1998년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사죠. 이 슬래진저의 한국 제조사가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 약 2년 동안 4,530켤레를 제조
판매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2000년 12월 이 당시에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제조 판매한 신발을 신었을 가능성은 높기는 하지요. 그 다음 신발이 만들어진 곳이 중국 길림성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 이거 일본 경찰이 다 조사한 겁니다. 지금 이게. 자, 유류품으로 남겨진 힙색이 한국제였다. 근데 판매는 일본의 간토 지역의 할인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일본에서 샀다는 얘기야, 일본에서. 근데 가방은 일본에서 판매한 거야. 일본에서 판매한 건데 한국제야. 그 다음 힙색 한국제고 슬래진저 신발도 한국제야. 그런데 가방 안에 묻어있는 세제가 일본에서 판매하지 않는 종류래. 자, 보세요. 가방 표면에 묻어있는 세제가 어디 계속 거기에 왜 묻어있지? 이게 이제, 자, 가방은 한국 거라고 쳐. 근데 가방 표면에 세제가 왜 묻어있냐고. 세제가, 모래도 아니고. 세제가 일본 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거래. 한국 거라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판매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정할 수가 없죠, 그죠? 조작된 것 같아요,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방 안에서 모래가 검출되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래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인이거나 미국과 관계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도 또 한다. 범인은 일본 이외의 나라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인물이다. 자, 왜 일본인이 아닌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한국 제품의 유류품이 많이 나와서겠죠. 자,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 사이즈가 한국 사이즈고 28cm입니다. 280mm. 자, 일본 사이즈로는 275mm라고 해요. 그런데 당초 280mm 사이즈는 일본 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발의 외곽이 한국 사이즈 280이 일본 사이즈 275와 같다.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사이즈다. 이제 15년째 새로운 사실이라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15년째의 새로운 사실. 이게 책 이름이에요. 이 책을 히토츠바시 후미야라는 사람이 씁니다.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제일교포 출신의 지하 세계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브로커이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46살의 카데나 히데미치라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 카데나 히데미치의 원래 한국 이름은 김수도인데요. 이 사람이 주범이다라고 지목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 다음 이 인물, 이 김수도, 카네다 히데미치라는 사람이 이인은이라는 32살 경기도 수원 출신의 이인은이라는 사람에게 청부를 사주해서 이 김수도가 주범을 하고 이 사주를 받은 수원시 출신의 이인은이라는 사람이 실행을 했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7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시 한번 중복된 내용입니다. 조금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 앞에 나온. 자, 범인이 신었던 275mm 또는 280mm 테니스 슈즈 슬래진저는 이 당시에 아까 4천여 켤레를 판매했다라고 했죠. 2년 동안. 한국 한정 판매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한정 판매된 상품이었다고요. 자, 이 신발은 한국에서만 샀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 다음 힙백이나 모자 등 범인의 유류품은 한국 제품이 많았다. 이인은이라는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생활 반경 안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게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지요. 두 번째, 현장에 남겨진 점퍼 주머니에서 어떤 모래 같은 게 발견됐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인은의 본가가 있는 한국 경기도 수원시 주변의 것과 유사한 토사 입자가
검출되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책을 발간할 것 같으면 실제로 입자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자, 이 수원에 있는 토사하고 뭐 일본에 있는 토사하고 어느 정도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토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수원의 토사다 이것까지는 조금 인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 나온 토사와 입자가 좀 비슷하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무서운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미야자와 씨 집에서 발견된 지혈대의 라텍스 고무 파편이 발견이 되는데 이 라텍스 고무 파편과 그 블레이 테스탄트 부츠라는 게 있어요. 블레이 테스탄트 부츠의 가죽 조각 그리고 감정결과 범인이 현관 문 열림 자물쇠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스위스 그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그 육군 나이프도 군용 장비다. 한국 육군에 입대한 경험이 있는 이인은이 소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세 번째 제시되는 근거입니다. 이 저자의 책에서요. 자, 미야자와 씨 집에서 미세한 분말이 검출되었는데 그 분말이요 벤제도린이라는 마약 성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인은 역시 약물 중독자였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힙백 안에 부착된 특수한 필름 조각과 티탄산 바륨의 미세한 분말이 모두 사용되는 곳은 다시요. 힙백 안에 부착된 특수 필름 조각 그 다음 티탄산 바륨의 미세한 분말 이 두 가지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곳은 인쇄 가공 공장이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인은 이 인쇄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이라고 합니다. 이게 5번째 근거이고요. 6번째 범인이 유류품과 같은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범인이 손수건에 뿌렸던 향수인 드러커누어라는 향수도 실제로 애용하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점점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는 자기가 이제 다 탐문을 했다라는 건데 증명을 해야지. 녹취록을 보여주든가. 7번째 이인은이 사건 전인 12월 상순 그러니까 몇 주 전이죠. 한 2, 3주 전에 연극을 보러 방문한 스키나미구의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10개월 있다가 이 용의자도 추적을 10개월이나 지나서 했었는데 이 범인이 일어나기 몇 주 전에 지문을 채취했다? 이것도 역시 과연 확실한지는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7가지 공통점으로 경기도 수원 출신인 이인은이라는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히토츠바시의 말에 의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인은이라는 인물은 본래 이제 한국에서 뭐 불량 어떤 조폭의 리더였고 그랬던 인물이다. 그래서 미야자와 집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가네다 히데미 즉 김수도 이 사람은 이 미야자와 가족과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미소시가야의 공원, 이 지역 이름이죠. 가미소시가야의 공원 확장 문제로 이 토지를 도쿄도에 매각을 하면서 1억 수천만 엔, 우리 돈으로 10억 이상이겠네, 그죠? 1, 20억 되겠네. 자, 1, 2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살인 청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제 제1교포 출신이니까 같은 경기도 출신인 이인은을 이용해서 범행을 사주했던 것이다. 결국 미야자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사주했다 라고 이 저널리스트가 주장을 합니다. TV의 힘이라는 이 범인을 추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어떤 초능력 조사관으로 유명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했더니 실제로 일본 사람보다는 이 대륙 쪽 얼굴의 사람의 몽타주가 나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평소 피해자 가족은요, 정의감이 좀 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룰을 좀 안 지키는 사람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택 근처에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광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광장에서 밤에 막 그곳을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다퉜다. 그리고 이 뒤편에 있는 공원이 있었지요. 이 공원을 이 폭주족들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폭주족들하고도 싸웠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100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 산책로 옆에 지장보살이라는 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발견이 되는데, 이걸 누가 갖다 놨는지, 그러니까 뭐 사소한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자, 사건 현장은요, 사건 전 공원 토지 확대를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죠. 재개발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계획이 무산돼요. 주변 주택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그대로 허물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크게 다루어질 정도의 강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세타가야 근방에 방범 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장치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자택에 경찰관이 매일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누구만 와도 하여튼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태완이 사건, 태완이법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일명 이제 소라노카이라는 말로 불려지는 이러한 협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이 성립이 돼서요, 과거의 미해결 사건들도 이 시효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태완이법처럼.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배웁시다.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재개발로 확정이 되고 다른 집들은 이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보상까지 다 받은 상태였는데, 이 집에 이런 사건들이, 일가족 살인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이 재개발이 무산이 되고, 지금까지도 경찰이 순찰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약 38명의 수사관이 이 사건의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요, 일본에서요, 많이 비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유력한 용의자를 바로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습니다. 수사를 누군가 방해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 이 도쿄 시내를 유유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다. 그리고 영무원한테 붕대를 감고 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시 응급처치까지 받았다. 그리고 영무원이 왜 다쳤어요? 그냥 뭐 이래서요라고 핑계를 대면서까지 이 사람은 동경 한복판을 돌아다녔다. 이 사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이 사람을 수사하지 않았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누굴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는 안 걸려. 똥도 싸고 밥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거기서 다 잠도 자고 다 유유히 다 하고 할 거 나가고 그냥 나왔어. 도망간 게 아니라고. 죽이고 편하게 자기는 스테이 하다 나왔잖아요. 그럼 걸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이제 연결이 다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10개월 동안 경찰이 잡지를 않았다. 근데 지금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 뭐 그냥 순찰을 돌고 있는 행위를 보인다. 그리고 미제 사건 팀에서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라는 액션은 일본인들이 취하고 있다, 일본 경찰에서. 근데 그 당시에 10개월의 텀은 왜 떴을까?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 사이에. 자, 이 사람은요,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김수도 씨, 우리나라 출신, 제일교포 김수도.
이 저널리스트가 주목한 가네다 히데미치라는 일본 이름을 쓰는 김수도 씨가 제1교포 출신이었지요. 그리고 지하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가지고 지하 세계에서 은밀하게 활약하고 있는 부동산 브로커였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청부살인을 의뢰하고 청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언론에서도 접할 수 있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동산 브로커였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하 세계에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제1교포 출신이고 이 당시에 보상금을 피해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그리고 뭔가 주변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과는 많은 마찰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사망이 되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피해자의 직업이 어떤지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자택이고 일본인 치고는 굉장한 어떤 부촌에 사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4개월 후에 이사를 가는 예정이었었다라는 거는 이 재개발 지구에 매각 대금을 받는 거에 본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금이 적게 나온다면 거기서 뭐 시위를 하고 우리는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4개월 후에 나가기로 했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건 만족스러운 투자 수익을 거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2층 집, 3층 집 굉장히 대저택이고 이 사람들이 옷 입는 스타일도 보면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 그 다음 아내도 학원이나 이런 걸 안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부유한 가정으로 보이고요. 이 장모하고 언니 부부도 옆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좀 많이 돌려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직업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가 않지만 이 브로커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그리고 2007년, 6년 이전에는 외국인 주민등록이 시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모렌이 뭐 어떤 뭐 그 안에 영국 스튜디오의 지문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뭐 분말가루 마약 성분이라든지 군용 뭐 나이프가 발견됐다든지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무턱대고 다 제기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책을 보고 2015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이게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12월 상순에 연극을 보러 방문한 스키나미구의 연극 스튜디오 주변에서 범인의 지문을 찾아낸다라는 건 실제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이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져서 이런 책을 썼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게 맞다라면 이일 확률이 저는 높아진다라고 보고 이 15년이 지나서 이 책을 이 저널리스트인 히토츠바시 후미야가 이 세타가야 일가 살인사건 15년째의 새로운 사실이라는 이 책을 발간한 건데요. 이 발간한 사람이 그 당시 일본 경찰이 아니잖아요. 이건 경찰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입니다. 저널리스트니까 15년째 이거를 조사를 했다라고 보는데 경찰의 조사보다는 언론인의 조사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 이 사건 안에서
문서를 찾아냈어야만 했었던 거고요. 이 사람을 사망케 이르게 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여서 이 안에서 내가 그 보상금 받은 걸 다 갖고 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재개발 과정이라든지 또는 투자의 과정이라든지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주범이라면은 부동산 브로커고 이 지하세계에서 활동을 부동산 관련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 피해자와 연계된 것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이 들고요. 브로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브로커, 이 제1교포 출신 이 사람이 일본 경찰에 돈을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의 어떤 시간을 벌면서 수사에 방해를 준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앞뒤의 퍼즐을 이미 알고 살해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 살인을 저지른 이 가해자, 이 용의자, 범죄자도 이러한 것들, 애들 말로 쉴드를 쳐준다라는 퍼즐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투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모든 작전은 이 브로커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람이 주범이다라는 가능성이 좀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력한 용의자를 10개월 동안 조사하지 않았다. 10개월 동안 조사하지 않았다. 10년 이상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순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관련돼 있는 담당 경찰 또는 그 위 세력들과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